37번 프린트 볼게.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미 나갔지만 그래도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녹화를 합니다. 37번 프린트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전류는 사실 전기 쪽이고 자기장은 자기,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거든. 자, 우리 전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배웠어. 전압, 전류, 저항.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전압은 V, 전류 I, 저항은 R. V와 I는 함께 가는 애야. V가 건전지, 높이 차, 플러스가 높은 쪽, 마이너스가 낮은 쪽을 의미해서 높이 차를 의미하면 높이 차가 주어지기만 하면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지. 높은 플러스에서 낮은 마이너스로. 그때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전제품 같은 애가 바로 저항이라고 했어. 단위는 볼트, 암페어, 옴이었고, 이 세 개로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V는 IR, 이 공식에 맞춰서 회로가 돌아가거든. 이게 바로 전기의 3요소야. 그렇다면 자기는 뭐냐? 자기장은 바로 자석 주변에 생기는 철가루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모양, 바로 그 자체를 자석의 기운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장은 B라는 물리량을 쓰고 단위는 테슬라를 써. 자기장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는 추후에 40번 프린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야. 자, 자기장이란 자석의 기운이 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N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나침반 이 자체, 나침반의 침 자체도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 자석이라 자석 주변에 두면 자석의 기운, 자기장의 공간에 두면 이 나침반의 침도 자석이기 때문에 일정한 배열을 나타내거든. 마치 철가루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나침반의 N극도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쭉 이어봤더니 철가루의 그것과 똑같아. 따라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 빠져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자기장이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선을 그려서 표시할 거거든. 그 선을 그릴 때 화살표 모양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의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 얘도 왼쪽이 N극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이 선의 접선 방향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지점에다가 나침반을 올려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지. 자기장 자체는 곡선이지만 여기 위에다가 나침반을 올려두면 이 곡선에 대한 접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서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지. 자기력선이란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고, 이게 N극인지 S극인지 말을 해주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돼. N극인지 S극인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를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자기장을 가시화한 게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의 특징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리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자석 내부는 어떻게 그리기로 약속했냐면 S에서 N극을 향하기로 약속했어. 사실 이게 외운다기보다 그림을 그렸을 때 자연스러운 거거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 붓 그리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리다 보니까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그리기로 했어. 도중에 만남, 분리, 교차, 생성, 소멸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게 자기장을 가시화한 건데 도중에 분리되거나 교차되거나 생성, 소멸되면은 지저분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고, 또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이 선이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으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자기장이 훨씬 더 자기력선이 많지? 그러면 자기장도 센 거야. 또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을 두었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 력선에 두었을 때 그 자기 력선의 접선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자기 또 끝난 거야. 우리 전기에 대해서도 배웠고 자기에 대해서도 배웠어. 그러면 전기와 자기가 이어지는 부분을 바로 배워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야. 제목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바로 전기와 자기가 이어진다는 거지. 이거를 누가 주장했냐? 앙페르라는 사람이 주장했거든.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오른나사의 법칙이야. 오른나사의 법칙. 다들 오른손 준비했지? 자, I,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전류 I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사실 이 전류 I가 흘렀다는 건 이미 높이차 V, 전압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높이차,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압을 주면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 전류와 전압은 함께 가는 애야. 그때 우리는 이 전류가 전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할 거야. 왜 전류라는 게 사실 이 전선에 따라서 전류의 모양이 결정되니까 전선은 되게 흐물흐물하고 유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전류, 전선이 직선일 때, 2번 원형 전류일 때, 3번 솔레노이드일 때를 알아보는 거야. 자, 오른손을 준비해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고? 오른손을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전류라고 했을 때 나머지 4개가 감아 쥐고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인 거지. 그래서 입체에 대해서 입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전류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자기장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 따라서 이쪽에선 튀어나오는 눈알, 이렇게 들어가는 배꼽, 눈알과 배꼽, 눈알은 튀어나오고 배꼽은 들어간다.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걸 표시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서 마치 나사를 꼽아서 돌리는 방향, 꽉 조일 때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서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렇다면 전류가 꼭 직선일 이유는 없잖아? 원형일 때를 보자. 자, 전류가 원형으로 생겼어. 그럴 때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대로 계속 꺾으면 이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전류가 원형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너무 피곤할 거야. 오른손이 피곤할 거야. 따라서 그때는 전류가 이렇게 감아 돌아갈 때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는 거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잖아. 따라서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를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나머지 4개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여도 돼. 나머지 4개 돌아가는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N극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솔레노이드도 할 수 있겠다. 자, 솔레노이드도 전류가 감아 돌아가는 방향을 나머지 4개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자기장이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연습해 볼까?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다들 손 감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또 솔레노이드란 이렇게 휴지심 같은 데다가 도선을 말아놓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혼용해. 솔레노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선, 도선 다 똑같은 뜻이야. 전선, 도선, 솔레노이드, 코일 다 같은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감기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감기건 감긴 모양은 상관없어.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모양 그대로 손을 감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손을 어떻게 감아줄 거야? 이렇게 감아줄 거란 얘기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게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란 바로 N극을 얘기하는 거지. 솔레노이드는 왼쪽이 만약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왼쪽이 N극인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석이 집에 없다. 그렇다면 휴지심에다가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아마 한쪽이 N극인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지. 또 전류가 반대로 흘러도 마찬가지야. 어떤 식으로 감기건 상관없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대로 손가락을 감으면 돼. 자, 요대로 손가락을 감는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 지금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그렇게 감은 거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란 바로 N극을 말하는 거겠지. N극을. 이번에는 오른쪽이 N극인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건 알았어. 앙페르가 발견했거든. 하지만 그 이유는 몰라.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 왜? 이유는 몰라. 물리는 원래 이유를 설명하는 학문은 아니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을 규칙에 맞춰서 법칙화하는 게 바로 물리라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라는 대답을 물리학자는 할 수 없어.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 하지만 이것을 발견해냈고 앙페르가 이것을 수식화시키면 그게 바로 물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장이 얼마나 만들어지냐, 뭐에 비례하냐. R분의 I라고 했지. R은 뭐였어? 거리. I는 전류였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장도 주변에 많이 생기고,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전류가 흐르는 곳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자기장을 세게 느끼거든. 그래서 거리와는 반비례, 전류와는 비례라고 해서 거리는 분모에 넣고 전류는 분자에 넣는 거지. 원형 전류도 마찬가지야. 거리와 전류에 반비례 비례하는 거지. 그런데 솔레노이드는 조금 달라. 솔레노이드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리라고 하면 이 원통의 반지름 정도 될까? 이 거리, R 정도 될까? 이 거리는 상관없어. 왜냐면 이 거리가 두껍냐, 그러니까 거리가 크냐, 작냐, 반지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N, 가문 횟수도 결정되는 거거든. 반지름이 작으면 가문 횟수도 훨씬 더 많이 감길 거고, 같은 거리의 전선이라고 볼 때 두꺼우면 훨씬 덜 감길 거야. 따라서 거리라는 요소를 넣기보다는 가문 횟수, 이게 N이 뭐냐? 1m당 가문 횟수거든. 1m당 가문수. 가문수라는 이 변인 안에 전부 다 그 반지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지름을 요소로 넣지 않아. 전류와 비례하고 가문수와도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자.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은 다 끝냈네. 확인 문제 풀어볼까? 확인 문제 1번.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P의 자침반이 세타만큼 회전했다. 나침반 Q의 자침반은 회전하지 않았다. 그때 전류의 방향이랑 등등등을 고르래. 전류가 흐를 때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겠네. 앙페르 오름나서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줘야 될 게 있어. 바로 이거 사자, 방위표. 방위표가 그림에 그려져 있으면, 문제에서 방위표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치채야 돼. 아, 지구의 자기장을 고려하라는 거구나. 지구의 자기장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눈치채줘야 돼. 방위표는 여기 사자 꼭대기, 이 부분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고, 이 전류가 없어도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거든? 그것까지 고려해줘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나침반은 지금 두 개고, PQ고, P라는 나침반도 Q라는 나침반도 지구에 의한 자기장과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를 모두 합쳐서 나침반의 N극이 움직일 거라 말이지. 볼게. 일단 이 전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침반 PQ는 방위표에 나와 있는 북쪽에 해당하는 지구 자기장 부분을 가리켜야 정상이야. Q는 지구 자기장 부분인 북쪽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어. P는 약간 서쪽으로, 왼쪽으로 세타만큼 꺾였네. 왜 그랬을까? 그치. 아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류는 위로 올라가고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파란색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곡선이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네모나게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곡선이 맞아. 그런데 지금 나침반을 만약 여기다 둔다면 이 곡선 방향에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 아니야. 그 접선을 그리다 보니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게 된 거야.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에 접선을 그리다 보니 이렇게 그리게 된 거지. 어쨌건 그래서 나침반 Q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지구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노란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똑같이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거고, 나침반 P는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북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 서쪽이 되겠지? 이쪽이 서쪽이니까. 그래서 북쪽과 서쪽이 합쳐져서 약간 북쪽에서 서쪽으로 꺾인 북서쪽을 향한 나침반이 되었던 거지. 따라서 전류에 흐르는 방향은 위쪽으로 바로 A 방향이 되는 거고, 2번 나침반 P의 회전각 세타를 크게 하는 방법은 더 서쪽으로 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2번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어차피 못 바꿔. 지구는 항상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구에 의한 자기장 크기, 이 노란색은 못 바꾼다고. 그렇다면 얘를 더 서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파란색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배웠지. 자기장은 언제 커지지? 거리와 전류에 비례해서 커지잖아.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다. 물론 이 나침반을 전류에 가깝게, 즉 거리를 가깝게 해도 되겠지. 근데 P를 옮기란 말은 없어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로 답을 마무리할게. 4번 먼저 해볼까? 3번보다. 4번,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 나침반 Q의 자침은 회전하니? 아니지.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Q라는 나침반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도 북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북쪽, 두 개가 똑같이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회전하진 않을 거야. 오히려 더 꼿꼿이 북쪽을 유지하겠지. 3번, 나침반 P의 회전각 세타를 반대로 회전하게 하는 방법. 지금은 북쪽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 서쪽으로 향해 있는데 반대로 회전하게 아마 동쪽으로 어떻게 바꾸니? 이런 말일 거야. 그렇다면 동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돼야 하고, 그러려면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세팅해야겠다. 따라서 3번의 답은 전류를 B 방향으로 유지하게 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 확인 문제 2번, 3번, 4번에서 우리가 전기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복습하고 가볼게. 우리 별인 지점 기억나니? 별? 전기력이 제로인 지점, 인력과 총력이 합쳐져서 전기력을 하나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을 우리는 별 지점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플러스 10쿨롱이 있을 때 별 지점은 두 전하 사이에 있었어. 두 개가 똑같이 플러스 10쿨롱이면 거리도 똑같고, 거리가 똑같은 바로 두 전하 사이에 별 지점이 있었단 말이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8쿨롱이다 이러면 별이 약한 전하 근처로 옮겨졌었지. 자, 기억해.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별은 두 전하 사이에 뜨고 약한 전하 가까이에 별이 뜬다. 이렇게 했었어.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 별이 바깥에 뜰 때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두 전하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별이 바깥에 떴었어. A 전하가 이쪽에 미치는 전기력은 인력이고, B 전하가 별한테 미치는 전기력이 청력인데, 그 두 개가 힘이 같아져서 별 지점이 되는 거였지. 두 전하가 부호가 다르면 두 전하 바깥에 별이 떴고, 특히
약한 전화 바깥에 별이 떴어. 약한 전화 바깥에. 또 요 지점은 별 지점 기준으로 요 지점은 약한 전화가 우세한 지점, 그 나머지 이외에 뭐 저쪽 지점은 B 전화가 강한 전화가 우세한 구역이었어. 기억나니? 그렇다면 굉장히 비슷하게 확인 문제 2번 볼게. 두 전화에 다시 전화가 아니라 두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 있겠느냐를 찾는 문제야. 일단 정석으로 천천히 풀어볼게. 자, A라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I라는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흐르고 있어. 그렇다면 P, O, Q 지점에 자기장을 행사할 거야. 자, 오른손으로 표현해 볼래?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면 P 지점에선 튀어나오는 자기장, O와 Q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텐데 Q는 조금 이 노란 전류랑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더 작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겠네. 뭐 입체적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또 B라는 자기장은 빨갛게 표시해 볼까? 얘도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은 튀어나오는 자기장, 아래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될 텐데 거리가 먼 P 쪽은 좀 작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그렸어. 그럴 때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P라는 지점은 노란 전류와 빨간 전류의 합한 자기장을 모두 다 영향을 받을 거고, 노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T, 빨간 전류의 자기장도 T.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튀어나오는 자기장일 거야. 따라서 1번은 나오는 방향,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돼. Q라는 지점은 둘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방향 아니면 X라고 해도 돼.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O라는 지점은 A와 B의 도선 중앙 지점이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전류의 크기가 같고 지금 A 도선, B 도선 전류의 크기가 둘 다 I로 같아. 또 거리도 같아? 그렇다면 아마 자기장의 세기도 같을 거야.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지만 세기는 같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튀어나오는 자기장과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서 제로가 될 거야. 우리는 이 지점을 별이라고 하자라는 거지. 전기에서 두 전하의 부호가 같았을 때 별 지점이 둘 사이에 있었다면 자기 쪽도 마찬가지야.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별이 한중간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가 I, 또 하나가 I. 두 개가 전류의 크기가 같으면 별이 정가운데 있지만 두 전류의 크기가 다르면 어떨까? 바로 그 문제가 확인 문제 3번에 있네. 자, 노란 전류는 2I, 빨간 전류는 I야. 노란 전류에 의해서 O점에 Q점에도 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빨간 전류에 의해서 O점에 빨간 전류에 의해서 Q점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O점이 A 전류와 B 전류의 한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별 지점이 되지 않지. 왜? 노란 전류가 훨씬 세기 때문에 노란 전류에 의한 들어가는 자기장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별 지점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한중간이 아니라 어디에 가깝게 존재할까? 옳지. 약한 전류에 가깝게 존재하겠지. 두 전류 사이긴 사이인데 약한 전류 B 도선에 가깝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장의 크기는 거리와 전류에 비례해. 전류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근데 자기장은 1대 1.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1대 1인 지점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장이 만드는 지점이 똑같아지는 1대 1인 지점을 찾고 있어. 그렇다면 거리는 2대 1이겠다. 여기 별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기가 2라면 여기는 1. 2대 1로 내분하는 바로 그 지점. 내분하는 그 지점 정도가 별 지점이겠지.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요 선 전부 다 별 지점인 거야. 자, 확인 문제 4번도 보자. 이번에는 두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 자, 방향이 다를 때 한중간에 있는 O 지점에는 노란 전류에 의해 들어가는 자기장, 빨간 전류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자기장. 따라서 O 지점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네. 절대 두 전류가 방향이 다를 때는 별 지점이 두 전류 사이에 생기지 않아.
그렇다면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는 별 지점은 어디에 생길까? 두 전류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어느 쪽에 가깝게? 약한 전류 B 도선에 가까운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밑줄 친 이 부분이 전부 다 별 지점인 거야. 요 기준, 별 지점 기준으로 약한 전류와 가까운 부분은 약한 전류에 의한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우세한 지점인 거지. 물론 이 지점에도 노란 전류에 의한 들어가는 자기장도 존재해. 하지만 빨간 전류에 의한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훨씬 더 우세한 지점이야. 그런데 이 우세한 게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에서 제로가 되고, 또 요 바깥쪽, 별 바깥쪽 지점에서는 강한 전류, 즉 노란 전류에 의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우세해져서 결국 그 한 중간인, 튀어나오는 자기장과 들어가는 자기장이 한 중간인 바로 이 회색 점선 라인에서 별 지점이 발견된다는 거지. 전기 쪽이랑 연결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 두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 별이 어딨나, 두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 별이 어딨나, 그렇다면 자기장은 두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다를 때 별이 어딨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두 개가 똑같으니까. 확인 문제 5번 볼게. 그림과 같이 긴 두 직선 도선에 I인 전류가 흐른다. 확인 문제 2, 3, 4번에서는 전류가 평행일 때만 봤잖아. 근데 이렇게 크로스일 때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는 위로 올라가는 노란 전류와 왼쪽으로 가는 빨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거야. 자, 우리 자기장은 거리와 전류에 비례해서 생긴다는 걸 기억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 자, 노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고 나오고 A, B, C 각각의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노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오른손으로 우린 찾을 수 있어. 그때 나는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노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A 지점에 미치는 크기는, 노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A 지점에 미치는 자기장 크기는 튀어나오는 플러스 거리는 R이라고 할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를 R이라고 할게. R분의 흐르는 전류 I가 되겠다. 그렇다면 B 지점과 C 지점에는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엔 빨간 전류를 볼까? 이번엔 전류가 EI다. 그렇다면 떨어진 거리는 R로 똑같아도 전류가 EI니까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달라지겠지? 얘는 AB 지점에서는 들어가고 C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니까 AB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R분의 EI, C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플러스 R분의 EI가 되겠다. R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R분의 I만큼이 있다. B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R분의 3I만큼 있다. C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 R분의 I만큼이 있다. 인데 물어보는 건 A, B, C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의 비야. 튀어나가는지 들어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것의 절대값만 대답하면 되겠네. 답은 몇 대 몇 대 몇일까? 1대 3대 1이겠다. 1대 3대 1. 얘가 1대 3대 1이 되겠다. 애초에 편하게 같은 거리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렇게 분모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었겠지. 그리고 전류가 I, 2I면 얘도 그냥 1대 2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가 37번 프린트입니다.